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네,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전횡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도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화살을 미국에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북한의 공식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태의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있다.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요구를 무시한 채 나토의 동진을 추진하고 유럽의 안보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 만에 나온 북한의 공식 반응입니다. 나토 확장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침공이었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라크와 리비아를 표어로 만든 미국이 이제 와서 주권 존중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입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긴급총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have systematically undermined security environment in Europe by ignoring reasonable and just demands of the Russian Federation.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압도적 찬성 속에 러시아의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북한은 러시아,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월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던 일을 언급하며 미국이야말로 외교 분쟁의 도발자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적 목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한층 거리를 좁혀가고 미국에 반대하는 북중러가 한 배에 타는 듯한 모양새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번에는 정찰위성 개발이 그 이유입니다. 네, 북한의 이딴 무력 시위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북한은 왜 지금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까요? 또 과연 우리 방어체계는 어떨까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고도 620km, 비행거리 300km로 정상 각도라면 사거리 2000km에 달하는 준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의 목적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실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 촬영을 진행하여 고분해능 촬영 체계와 자료 전송 체계, 자세 조정 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습니다. 지난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군사 정찰위성 운영을 국방발전전략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만큼 이번 발사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필수적 공정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북한은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쪽집게처럼 예측한 미국의 정보자산 위력에 새삼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단순히 공격 수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먼저 보고 상대방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타격하고 타격한 게 정확하게 맞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감시 정찰용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해보면 정찰위성용 로켓 발사라고 고지곳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정찰위성이라면 초고성능 카메라가 자세를 바꿔가며 지상의 특정 지역을 정밀 촬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탄두부에 고정 카메라를 장착해 찍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둥근 게 보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둘레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촬영한 것이 약 고도 100에서 한 200km 정도에서 촬영이 한 겁니다. 북한 위성 카메라의 해상도는 지상의 군사 장비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 정찰위성이다 그러면 해상도가 한 0.5m 이내는 들어야 돼요. 그 영상을 아마 제가 해상도 평가를 하면은 0.5m가 아니고 아마 한 500m에서 1000m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그냥 한반도 이렇게 있는 형상만 보이잖아요. 전자장비가 우주의 가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우주에서 작동되려면은 뭐 방사능이라든가 뭐 굉장히 그 극단적인 온도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한 120도에서 플러스 120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온도가 우주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소재
그다음에 거기에 견딜 수 있는 각종 전자 장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개발이 끝나지 않은 위성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로켓을 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로켓 발사는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 삼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하려는 수순으로 분석됩니다. 위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북제재 결의안을 발동하고 한 적은 없거든요. 상장의 ICBM 카드로 바로 단번 도약해서 가는 방식보다는 국제사회의 반응, 미국의 대응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향후에 ICBM 발사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지난해 국방과제로 정찰 위성 외에도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명중률과 성능 개선,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통해 위협의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도 커지는 상황. 북한의 미사일과 위협적인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의 방어 능력은 과연 충분할까?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공개한 특별 영상입니다.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을 향해 치솟고 일정 고도에서 적의 탄도탄을 성공적으로 요격합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달 23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하층부 담당 패트리엇 미사일 사이 그동안 대응하기 어려웠던 중간 공간까지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램드 시뮬레이션 화면입니다. 여러 곳에 촘촘히 배치한 요격 미사일로 북한의 위협적인 장사정 포탄을 마치 둥근 돔 지붕을 친 것처럼 막아내는 요격 체계입니다. 대형 무기가 될 수 있는 LSAM이나 천궁2 이런 것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우위가 이렇게 균형을 어느 정도 계속 이루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 병력이나 전차, 야포, 방사포 등 구형 무기, 전투 함정이나 잠수함, 전투기 등의 숫자는 우리 군보다 월등히 많지만 이미 수명 주기를 넘긴 것이 많습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제일 좋은 기종이 미국 27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90년 초에 들어오고 이제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이상 지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수리 부속이 필요한데 아마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이전에 들어왔던 기종들은 사실 노화돼서 날아다니는 게 좀 불안할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전략자산 무기 체계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한미연합 군사자산까지 고려하면 과도한 안보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 자산 무기 체계만 해도 일정하게 억제력을 상당 부분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든가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체계가 갖고 있는 또 그 군사적 우위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키면은 우리 군 당국이 우리의 첨단 무기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이유도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력을 얕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의 군사력 과시가 자칫 안보 불안을 자극할 수도 있는 만큼 평화적 상황 관리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기 위한 조치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인민의 편리를 도모하라고 간부들을 질책하기도 했다는데요. 무엇보다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5년여 만에 초급 당 비서대회를 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기층 조직 책임자인 초급 당 비서들에게 주민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인민들의 편리와 생활을 최대한 도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초급당 비서들의 기본 자세, 기본 품성입니다. 초급 당 조직이 현실에 부응하지 못한다, 실수해서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적 현상들과는 타협하지 말고 투쟁을 맵자게 벌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경제에서의 침체와 후퇴는 회복할 수 있지만 교양사업에서 침체와 후퇴는 만회할 수 없는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은 최상위인 중앙부터 도, 시, 군당, 그리고 하부 단위인 초급당과 당세포까지 체계화돼 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당 중앙 차원의 의사결정을 기층 조직까지 제대로 전파하도록 내부 결속을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벗어나려는 시도도 눈에 띄는데요. 또 평양에서는 당과 정부의 관심석이 4월의 봄 진선예술축전이 2년에 한 번씩 성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국제예술행사 4월의 봄축전을 비대면으로 열기로 하고 각국 참가자에게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회는 참가자들이 각자 본국에서 촬영 편집해 보낸 영상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이죠. 날도 따뜻해서 봄이 오는구나 싶은데요. 북한에서는 지난 수요일이 우리 식목일에 해당하는 식수절이었다네요. 네, 그런데 나무 심기에 나서는 북한의 태도는 보통이 아닌데요. 흡사 전투에 임하는 듯한 비장함도 느껴집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단순히 뿌리 박은 나무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듯이 인민에게 의거하는 당은 필승필패라고 하시면서 보시는 건 지난 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화성지구에서 기념 직수를 하는 화면인데요. 나무를 들어 옮기고 삽으로 흙을 파면서 전나무 2그루를 심었습니다. 동생 김여정과 조용원 비서 등 주요 간부들도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이 화성지구는 북한이 최근 만세대 살림집을 짓기로 하면서 착공식을 했던 곳입니다. 이 밖에도 금수산 태양궁전이나 만경대 혁명사적지 등 곳곳에서 식수 행사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만경대 혁명사적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여러 단위들이 수정이 좋고 또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이런 나무들을 준비해서 지금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서는 산림조성이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키는 정치적 사업이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각지에서 특히 과일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오늘 감나무를 비롯해서 과일나무들을 위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산림조성 사업을 산림복구 전투라고 부르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무분별한 개간과 벌목으로 산림이 피폐해지고 홍수 같은 재해에 취약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지역 기후에 맞게 과학적으로 나무를 심고 사름률, 즉 활착률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나무를 몇 대 심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대를 살렸는가가 중요하다고 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어 기계관리를 짜고 들어서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나무 심기가 곧 애국이라며 필사적으로 나무 심기를 독려하는 한편 산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각 도시군에서 산불 대비 농약 확보 등의 대책도 철저히 세우라고 주문합니다. 요즘 각광받는 직업 중에 요리사를 빼놓을 수 없죠. 요리를 잘하는 유명인들도 인기가 많고요. 그렇죠. 과연 북한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옆에 요리사가 나와 계십니다. 그것도 평양 출신 요리사. 남인 씨는 북한에서는 어떤 요리사셨어요? 제가 이제 평양 떠났던 2014년까지 쭉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레스토랑을 보고 외화식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제가 온요리,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열가공이 필요한 요리들을 담당하는 요리사로 일을 했었고, 북한의 그 국가대표팀 선수들만 모여서 있는 선수촌, 거기서도 제가 요리사로 일을 했었어요. 우리로 치면 태릉 선수촌 같은 데에서 요리를 하신 거네요. 전담 요리사. 뭐 북한에서도 보면 그 요리사는 인기가 굉장히 높은 직업 중에 하나이고요.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요리와 관련된 경진대회도 종합적인 경진대회를 하기도 하고 있고요. 지방별로 이렇게 특산 요리들을 이제 경연대회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김정일 생일, 이른바 광명성절을 맞아서 요리대회가 열렸죠?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월 평양면옥에서 개막한 요리 경연 대회장 모습입니다.
북한에서는 저런 이제 요리 경연대회가 어떤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계기를 통해서 늘 진행되는 주요 그 프로그램 구성 중에 하나이고요. 저게 이제 개인이 참가하지만 대체로 보면 식당, 뭐 정류관이나 옥류관이라든가 뭐 평양면허기 이런 주요 대표 요리사들이 참여해서 요리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당 간의 자존심을 견 대표적인 요리 경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대회는 북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주 재료로 하는 각도 특산 요리 경연입니다. 이 경연은 선택 요리 경연과 지정 요리 경연으로 이렇게 두 가지 종목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남인희 씨는 이런 장면 익숙하시겠어요? 그 어떤 요리 경연들이 있을 때마다 학교 때도 많이 참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요리들은 너무나도 예쁘게 다 플레이팅을 해서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살짝 며칠 지나면 좀 이제 변하잖아요, 요리가. 그래서 직접 참관해 보면은 이 요리 먹지는 못하지만 보기는 너무 예쁜 요리다. 이건 직접 와봐야지만 안다. 막 이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부터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요리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 요리와 민족 요리라고 불리는 전통 요리들을 저런 그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가장 솜씨 좋은 이제 식당이 어딘지 딱 선정이 되면 그 식당에서는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흥미 요소들이 복합되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요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학교를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닌 학교가 3년제였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요리 분야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전문대가 제가 나온 학교였고 그 외에 이제 1년, 2년짜리 남한에서는 직업전문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기능공학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학교를 졸업하면 요리사 급수가 있는데 조리사 1급부터 5급이랑 요리사 고 1급부터 5급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 자격 시험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바로 여기가 남인희 씨가 나온 중앙요리학원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요리사 양성 기관인데요. 화면만 봐도 반가우세요. 네, 이게 다 저희 학교 친구들이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이 중에서 남인희 씨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화장실에 도망간 상태이고. 그래요? 다 아는 친구들이에요? 네, 다 지금 저희 학급 친구들이고 저희 웬일이야? 하얀 앞치마를 안 하신 분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굉장히 반가우시겠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네. 지금은 뭐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썰기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이제 속도도 일정하게 빨리 썰어야 되는, 예쁘게 썰어야 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눈 감고는 아니고 이제 대용 재료를 가져다가 이제 음식 재료를 써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점수가 2.5점인데 저러면 높은 건가요? 어때요? 만점이 5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4.5 이상이 그 높은 A, 여기로 말하면 A뿔이고 2.5 정도면 아마 C뿔, C나 이 정도. 네, 그렇게 좀 아쉽습니다. 남인희 씨는 몇 점 정도 나왔었어요? 저는 저 한 B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냥 잘하신 걸로. 네. 그럼 요리학교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뭐 옥류관, 청류관, 고려호텔, 양각도 호텔, 엄청 호텔 식당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레스토랑에 가서 좀 그쪽에서 요리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도 많이 나가 있잖아요. 북한 식당들이. 그래서 네. 그런 식당들에 나가서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이 요리사의 사회적 지위도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더 인기가 많아졌고요. 저희 집에 엄마가 교사셨고 그다음에 아빠가 공무원이셨고 오빠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을 하셨는데 제가 받는 돈이 제일 많았어요. 요리사로 일을 하면서. 그래요? 무엇보다 제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은 무조건 이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뭐 맛있는 걸 많이 먹기도 하고 요리 기술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또 이제 인센티브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꽤 인기가 많고 특히나 딸 가진 부모들은 꼭 탐내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설풍경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양각도 국제호텔 요리사 그러니까 요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곳이 이제 그쪽을 희망을 했던 이런 걸 보면서 북한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구나. 방금 말씀하신 서울풍경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니, 지망을 바꿨구만. 양각도 국제호텔로 졸업 배치안이 올라왔는데. 호텔도 좋지만
전 우리의 것, 우리 요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것이라. 유능한 요리사로 촉망받는 주인공. 전통 요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호텔 대신 지방 식당을 찾아가는데요. 예. 아니요. 이 식당 요리가 얼마나 한심한지. 예. 여 국이 짜구만. 글쎄 말이에요. 이거 짜서 먹겠어. 예, 참 갑시다. 아우, 저들 말하는 거 봐라. 맛도 서비스도 대충이어서 대충 식당이라고 불리는 이곳을 인정받는 식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 막걸리 장인을 찾아가 비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야, 당장 나가. 네, 삼고초려 끝에 전수받은 노하우로 막걸리 경연대회에 나가서 식당을 알리는가 하면 감자. 새로 개발된 감자 품종으로 다양한 감자 음식을 만듭니다. 당시 김정일이 추진한 감자 증산 정책을 반영한 거겠죠. 북한 요리사의 책임 의식이 엿보이네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이런 그 먹거리와 관련된 게 2000년 전후에 좀 많이 나왔었고요. 주요 소재들은 이제 주로 감자가 많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나는 요리 재료와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인민들에게 적절하게 공급돼 줄 수 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이 요리사가 갖춰줘야 할 기본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고난의 행군을 다뤘던 영화 있잖아요. 자강도 사람들이란 영화도 생각이 납니다. 독특한 요리 행사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98년도에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는 걸 선언을 합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인민생활이 얼마만큼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힘든 것을 인민들이 불공기 정신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면 식량이 없어서 대용 식량 품평회를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칡뿌리떡, 배추뿌리 죽 이런 거 이름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니탄떡이 나오네요. 남인희 씨는 니탄떡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탄으로 만든 떡이라고 하니까. 근데 자강도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상징적인 게 좀 많고요. 니탄은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진흙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속탈인데 그걸 밀가루처럼 이렇게 이용해서 떡을 사실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 대사 중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걸 먹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는데 어렵다. 그렇지만은 이 잘 견뎌나가자라고 하는 장면에서 저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음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 니탄 덩어리를 먹으리라고 상상해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요리사 중에 북한에 다녀오신 분 있잖아요. 요리사요? 네, 장금의 스승 한상궁이라고. 네. 진짜 요리사는 아니지만. 네. 남희 씨 혹시 한상궁 아세요? 제가 대장금은 봤는데 네네 알고 네, 얼굴은 배우님을 알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 장금의 스승이자 수락관 최고 상궁인 한상궁 역으로 인기를 모았던 탤런트 양미경 씨죠. 네. 직접 북한에 가서 북한 정통 음식 기행을 촬영했었습니다. 네. 남북한 공동 제작으로 평양과 개성, 원산, 함흥 등 명승지를 찾아가서 요리의 세계를 소개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닭 삶을 때 이게 간을 좀 배게 하나요? 아니면 이게 한 다음에 간을 맞추나요? 간을 배게 해 소금을 약간 두고 삶으면 더 좋습니다. 북한의 설 풍경이나 주민들 식생활도 만날 수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북한의 요리와 요리 대회 또 요리사 이런 의미들을 좀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게요. 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전후에서는 평양 옥루관 냉면이 남북 관계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미국에서는 남한의 요리사들이 TV에 출연해서 소개하기도 했고요. 다시 이런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통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좀 휘발돼 가는 상황인데요. 먹을 수 있는 것을 같이 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 간이 그래도 뭔가 정서와 문화가 흐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요리사를 했으니까 이제 요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기회도 있었고 또 이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참 이번 이 방송을 찍고 보니까 요리라는 게 단순히 먹는 용도만이 아니었구나. 참 많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더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뭘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건 다양한 의미가 포함된 중요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새삼 음식의 소중함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먹고 사는 이야기 재밌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취업난으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다죠.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는데요. 그런데 창업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청년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단체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까지 나서서 통일 북한 관련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청년들이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추진 구상을 제시하며 경연을 벌였던 정부 주최의 한 대회. 예선을 거친 10개 팀의 청년들이 하나씩 나와 자신들의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에 나섭니다. 이번 문제 주제는 북한어 뜻맞추기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다림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각선미였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퀴즈를 푸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정답자에겐 기업 후원이나 광고 수익과 연계된 포인트를 부여하겠다는 팀. 북한의 천연기념물인 들쭉을 이용해 맥주를 만들겠다거나 북한 산양유와 남한 기술력을 접목시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겠다는 등의 다양한 구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어쩔 수 없이 원격 의료, 먼거리 의료 의존도가 높고 약물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북한 의료 환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북한이 잘하고 있는 먼거리 의료 봉사, 그리고 북한이 좀 필요한 남한의 의료 인프라와 시설을 융합해 줄 수 있는 화상회의 툴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의대생과 공대생 둘이 의기투합해 남북 원격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본 건데요. 이러한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 의사가 나설 수 있게 하는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 건강 공동체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너무 잘 됐, 거의 실리콘밸리 스피치 수준으로 하시네요. 너무 대단하고요. 이 대상 수상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신촌의 한 의과대학에서 만난 하얀 가운 차림의 청년. 최근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시작했다는 미래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의학이라는 게 사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영역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사회와 맞닿아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중에서 또 대한민국이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환경이 사실은 분단이었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집단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통일의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 사이트에 북한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 데이터를 올리면 남한 의사가 이를 분석하고 화상통화 문진을 거쳐 처방을 내려주는 방식. 북한 내 의료시설 확충과 북한 의료진 협조가 필요해 아직은 실현되기 쉽지 않지만 건강정보 제공을 통한 약물 오남용 방지나 남북 의료진 간의 정보 교류는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이나 굉장히 많은 어떤 지원 체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다 직관적이고 좀 투명하게 이제 대한민국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곳이 바로 1971년 큰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가 났던 대형가 호텔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오피스 건물로 바뀌었는데요. 저곳에 정부의 통일과 북한 관련 청년 창업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2007년 남북의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위해 통일부 산하로 설립됐던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그 한켠에 새로운 현판이 내걸렸는데요. 통일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만든 유니 청년 창업 지원센터로 앞으로 이곳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에 투자할 청년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또 사회가 책임져야 하듯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담긴 그런 창업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 준다고 그럴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더 큰 힘과 용기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올해엔 창업 아이디어를 모으고 내년에 10개 정도의 팀을 뽑아 창업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남북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문화 번역기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인정받았지만 기회 부족으로 창업은 못했다는 20대 대학원생. 남북 청년들이 정말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겪은 문제, 문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커뮤니티 속에서 함께 해결하면서 많은 언어 데이터가 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 문화어를 함께 수집을 해서 나중에 번역기를 제작하는 등 재작년 건강식인 곤드레 밥과 북한식인 두부밥을 결합한 즉석식품으로 창업했고 지금은 자체 공장을 세울 정도로 성공했지만 무엇보다 단단한 각오가 필요했다는 30대 탈북민. 창업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취미야 나의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는 역량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할 수도 있는 이런 청년들의 의지와 노력만큼 우리 사회의 응원도 조금씩 그 무게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수영할 때 그냥 그런 동작? 가오리 느낌? 나비가 날갯짓 타는 듯한 모습을 연상한 것 같고 거병일 것 같아요. 북한말 나비 헤엄은 수영의 한 종류로 나비가 날아가는 모양으로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과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치는 헤엄을 뜻합니다. 남한에서는 나비 헤엄을 저병이라고 합니다. 에? 저병이요? 아, 사실 느낌 있는 것 같아. 잘 맞는 것 같아, 뭔가. 동작을 표현해서 한 거니까. 북한 단어답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 예측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낮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봄맞이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